자, 논리 해석 트레이닝 1번부터 같이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일단 1번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문장이 이어질 때 두 문장 간의 기본적인 관계에 주의한다. 즉, 문장은 보통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또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요. 문장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문장 앞에 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런 식의 연결어 있죠. 요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연결어 자리에 however가 들어갈 수도 있고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친절하게 이 자리에 연결어가 있다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두 번째 문장에서 however를 줬어. 그러면 앞쪽 문장과 서로 반대 느낌이겠구나. 서로 대조 느낌이겠구나. 이거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앞쪽에서 for example를 줬어. 그러면 앞쪽의 문장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이 구체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연결어가 없을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 이쪽이 상위 개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하위 개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쪽이 하위 개념이 되고 이쪽이 상위 개념이 되는지, 이 기본적인 것을 먼저 파악한다. 연결어가 없어도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포괄하는지 이것을 의식하면서 읽어간다. 그리고 상위 개념이라는 건 포괄적인 말, 다른 말로 하면 general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고요. 하위 개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 다른 말로 하면 specific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상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두 문장을 말할 거예요. I like sports. I enjoy baseball, basketball, and tenni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딱 하나만 골라라. 뭘까요? 그쵸? 바로 이런 느낌으로 읽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결국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스포츠였구나. 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면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지를 파악해줘야 주제라든가 제목, 이런 식의 대입 파악 문제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딱 보이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부분이 가장 포괄적인 말이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로 타이프라이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이 사이에서도 역시 타이프라이터라는 것은 보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프라이터는 타자기예요. 근데 타자기와 함께 기술이 있었다면, 즉 타이프라이터와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면 무엇이 테크놀로지가 타이프라이터의 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키워드고 포괄적인 말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구나. 그리고 또 무엇이 또 단서가 되는 거냐면 여기 illustration 딱 보이죠? illustration은 원래 어떤 뜻이니? 그쵸? 책 속에 있는 그림이 illustration이에요. 그쵸? 책 속에 있는 그림. 그래서 우리가 사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할 때요, 단순히 말로 혹은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 보여주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무엇이 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example이 될 수 있다고, 요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좋은 사례가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다시 볼게요. 니체의 경험이죠. with 뭐뭐와 함께 이렇게 볼까요? 니체가 타자기와 함께하는 경험은 무엇을? 특히나 좋은 사례를 제공합니다.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way는 바로 뒤에서 주어 동사가 수식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우리에게 이 리절트는 발휘하다, 행사하다 그 뜻이죠. 기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뒤쪽의 문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 봐.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에서 뭐가 보이냐면 not only가 보이고, 이거 딱 보이네요. 그쵸? 원래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렇게 하면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쪽에서 but의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다고? 바로
세미콜론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제 그 뜻으로 되는 건데, 참고로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가잖아요. 문장 앞으로 가면 동사 주어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but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뒤쪽에서 also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also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not only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순서는 바뀌었어요. 순서는 바뀌었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 무엇이라고? 의미 동일하고 구성 성분도 동일하다. 따라서 해석은 그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쭉 해나가면 된다. 뭐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봅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주어 동사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뭐가 보인다고? 주어 동사가 보이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죠? 문장이 2개 있고 맨 앞에 지금 not only를 썼습니다. 이 not only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문장이 2개 있으면 그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뭘 쓰는 거예요? 접속사를 쓰죠. 그렇죠? 근데 접속사는 첫 번째 문장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2개의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when이라든가 if라든가 although가 바로 그렇죠. 그렇죠? when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다면 순서는 바뀌었지만 여기도 문장이고 뒤쪽도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마치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2개의 문장 맨 앞에 있는 접속사 if나 when과 비슷한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치 접속사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면 뒤에서 또 접속사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not only but also 그랬을 때 뒤쪽에 but도 생략이 가능하다. 됐죠? 뒤쪽에 but도 생략이 가능하다. 왜? not only가 접속사 자리에 쓰였으니까 그렇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랬을 경우에 쭉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것까지 끊고 두 번째 주어 동사가 보일 때 거기서부터가 두 번째 의미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참고로 이제 도치가 될 때 이 동사 자리에 do나 does나 did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해석하지 않고 뒤쪽에 일반 동사를 해석해 준다. 자, 그러면 얘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 철학자죠. 누굴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The philosopher 이렇게 얘기했죠. The 플러스 명사는 앞에 나오는 걸 다시 언급할 때 쓰는 거니까 이 사람은 니체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죠. 자, 그러면 그 철학자 즉 니체가 come to 동사원형 뭐뭐하게 되다. 상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타자기가 그와 같은 물건이라고. 타자기는 곧 나와 같구나. 왜? 타자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문서로 옮길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타자기는 결국 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타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내 생각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니체는 또한 that 이하라고 sense 했습니다. sense는 원래 어떤 뜻? 그렇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다. 됐죠? 그냥 느끼다, 생각하다. 일단 그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니체는 또한 생각했어. 그 사람이 타자기와 같은 것이 되고 있다고. 자, 그리고요. 여기 쭉 보니까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컴마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똑같이 보이죠. 문장 마지막에 동일한 모양이 컴마 사이로 보이네요. 즉 뭔가 있고 똑같은 모양, 컴마 똑같은 모양 이렇게 쭉 나오면 동격이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명사, 컴마, 명사 동격이고 투부정사, 컴마, 투부정사 동격이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컴마,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동격이겠죠. 문장 마지막에 컴마를 사이에 두고 앞뒤가 동일한 모양이 보이면 동격이란다. 동격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서로 어떻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체는 또한 느꼈습니다. 니체가 타자기와 같은 것이 되고 있다고. 내가 타자기가 되는 거 아닌가? 즉
그의 타자기가 그 사람의 생각을 쉐이프,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형성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니? 자, 보세요. 자, 기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니체가 타자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글을 쓰는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타자기를 통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타자기를 통해서 표현될 수 없는 생각들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왜? 어차피 내가 생각해봐야 그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서로 작성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떤 생각만 하게 돼? 타자기로 나타낼 수 있는 생각들만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기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나에게, 기술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보세요. 우리 핸드폰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핸드폰을 통해서 친구한테 카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을 카톡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카톡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은 아예 친구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기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됐습니까? 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문장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찾아내면서 읽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1번 보고요. 이제 2번. 자, 2번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포인트일까? 도대체 내가 무엇에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는 뜻일까? 같이 고민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노트는 그냥 주목하다, 알아보다 그 뜻으로 보면 되죠. that 이하를 주목하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that 이하가 흥미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뒤에 쫙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그 아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후 이하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의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전달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쭉 보니까 이러한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이러한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무슨 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규칙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자, 우리 자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괄호로 묶고 나서 밑에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이 부분을 괄호로 묶고 밑에 나오는 부분 because부터 뒤쪽에 this will까지를 쫙 적어주세요. 나중에 읽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복습할 때 이 부분들을 좀 더 주의해서 잘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쭉 보면,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은 이 규칙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자, for them to understand the rule 이렇게 보이죠? 자, 문장 맨 앞에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뒤에 주어 동사를 씁니다. 참고로 R은 동사 원형.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동사 원형 R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to 부정사 문장 앞에 보이고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면 to 부정사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뭐뭐 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가 뭐뭐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to 부정사 앞에 뭘 쓰게 되면 for 다음에 명사 형태를 쓰게 되면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주어처럼 해석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for 명사 그 다음에 뒤에서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뭐뭐가 뭐뭐 하기 위해서. 됐죠? 뭐뭐가 뭐뭐 하기 위해서. 잘 봐요. 아이들은 이 규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hem은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그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Father Christmas를 발명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whom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딱 좋아요. 그러면
from whom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from Father Christmas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from은 뭐뭐로부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뒤쪽에 from whom은 당연히 Father Christmas로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Father Christmas는 누굴까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는 사람. 그래요.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봤어도 아예 낯설거나 새로운 걸 가지고 전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요? 아, 산타클로스인가 보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은 온다고 말해집니다. 자, 그러면요.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더 드릴 거냐면요. 뒷문장까지 읽어보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드려볼게요. 일단 앞에서는 아이들이 규칙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을 직접 주지 않고 아이들이 규칙을 이해하도록 바로 산타클로스를 우리는 발명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요. The traumatic discovery 이렇게 쫙 보이네요. 이때 traumatic은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충격적인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발견. 충격적인 발견 어떤 거예요? That such magical being does not exist. 이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딱 끊어볼까요? 참고로 앞쪽에서 discovery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at 이하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명사 뒤에 that이 보이고 that 이하가 완전한 문장이 보이면서 앞에 that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뭐뭐라는 그런 뜻의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자, 그럼 이때 that은 뭐뭐라는 그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그러한 마법과도 같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발견은 무슨 말?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발견은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such를 썼다라는 건 앞에 나오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such magical being은 앞에 나오는 Father Christmas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준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으셔. 그럼 뭐야? 그럼 선물 안 준다는 얘기인가? 선물 주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충격적인 발견은 무엇이라고? 바로 이것의 법칙의 발견입니다. reciprocity는 상호성 이렇게 적어보세요. 상호성. 상호성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상호성이죠. 잘 이해해야 돼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상호성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뭔가 나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선물을 그냥 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만든다고? 상호성이라는 법칙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아, 이제 내가 선물을 받으려면 뭔가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으려면 나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법칙의 발견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잘 봐요. 앞에 쫙 보니까 The laws of reciprocity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요. 지금 문장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딱 명사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대디하는 역시 앞에 나오는 팩트를 꾸며주는 동격의 접속사 뭐뭐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that 이하는 앞에 팩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쵸? 팩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그러면 결국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장 마지막에 명사, 컴마 명사가 되는 것이고 뒤쪽에서 그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구조가 이렇게 딱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역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가 동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발견이 결국은 무슨 뜻이라고? 결국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가온다고. with 뭐뭐와 함께. 됐죠? 뭐뭐와 함께. 자, strings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strings? 그쵸? 이렇게 쫙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딱 밑줄 그어서 나오는 문제가 함축우 밑추론. 이게 이제 함축우 밑추론이에요. 자, 밑추친 부분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뭘까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었죠. 그렇죠? 쭉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파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런 마법과 같은 존재, 즉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충격적인 발견은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상호성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사실이에요? 선물은 다가오는데 with 이하와 함께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뜻이겠어요?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쵸? 따라서 밑줄진 부분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야, 네가 선물을 받고 싶어? 그럼 너도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나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니야. 바꿔 말하면 네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네가 성사시키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자, strings는 줄입니다. 줄이라든가 끈, 그 뜻이 되는 거고 attached는 붙어있는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줄이 달려서 온다는 뜻이야. 이거 그대로 해석해봐야 느낌이 와, 안 와?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활용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냐? 조건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되, 상호성의 법칙이니까 선물이라는 것을 받으려면 너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냥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거 반대말 있죠. 적어주세요. With no strings attached. 이렇게 쓰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지금 논리 해석 트레이닝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2번과 같은 지문을 잘 읽으면서 저렇게 밑줄이 들어갔을 때 한 번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연습. 그걸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약간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거든요. 이건 계속해서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약간 낯설게 느껴져도요. 오늘 같이 봤던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선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야, 선물 그냥 주는 게 아니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뭔가 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 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결국은 두 개의 문장을 썼지만 두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은 서로 비슷한 의미였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앞의 문장과 어떤 의미 연결이 이루었냐면 이런 식의 대우명제의 의미 연결이 이루었다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대우명제라는 건 바로 뭐냐?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P면 Q다. 이런 느낌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not Q, not P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 이런 관계 있죠. 이런 관계가 바로 대우명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거나 앞에 나오는 문장을 뒤에 문장을 참고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영어에서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잘 나옵니다.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잘 나와요. 어법 빼고. 어법에서는 대우명제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예문이 바로 요겁니다. 자, 네가 학생이라면 그러면 너는 숙제를 싫어한다. 그렇죠? 네가 학생이라면 너는 그럼 숙제를 싫어한다. 자, 대우명제로 한번 써볼까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될까? 그렇죠? 네가 학생이라면 숙제를 싫어하는 거니까 숙제를 좋아하는 걸 보니 넌 학생이 아니구나. 선생님이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숙제를 좋아하는 걸 보니 학생이 아니시군요.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밑에 이제 전에 과거에 빈칸 초록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세요. 자, 이렇게 if 이하가 있으면 우리가 대우명제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도 if의 느낌을 담고 있다면 대우명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딱 끊어볼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lead to 배웠습니다.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로 연결되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표현이에요. 그러면 lead to 앞쪽에 나오는 것이 원인의 성격이 되는 거고 lead to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결과의 성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보세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을 master니까 완벽하게 익히는 것.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은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뭐뭇을 발생시킨다. 무엇으로? 성공으로. 그렇죠?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 직역하면 그대로 해석해 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볼 수도 있겠어요? 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익히면 성공할 수 있어.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익히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대우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실패한 걸 보니까 기본적인 걸 소홀히 했구나. 실패한 걸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무시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일부가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나왔었어요. 실패는 due to 뭐뭐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라고? basic는 앞에 나오는 fundamentals와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자, 필기해 주세요. 3번까지만 봅시다. 3번까지만. 3번 읽어주세요. 레버리지가 뭘까요? 교과 생각해 보세요. 레버리지가 뭘까요? 자,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그 중간에 leverage,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앞뒤를 고려해서 이걸 보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일단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가난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가난한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가난한 개발도상국이 발견합니다. 25이고 뒤쪽에 투부정사가 보이네요. it과 투부정사가 보이면 가짜 진짜라고 생각하면 되죠. it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it이 주어 자리에 쓰이면 가주어, 투부정사야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 it이 목적어 자리면 가목적어, 투부정사야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it과 to가 보이면 어떻게? it은 뒤쪽에 to를 해석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에 가난한 개발도상국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어렵다라는 것을 무엇이? 투부정사 이하 하는 것이. 자, 그러면 확보하는 거죠.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국제 경제 관계에서. 그렇죠? 가난한 개발도상국이 국제 경제 관계에서, 즉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them은 앞에 나오는 countries가 되겠죠. 그렇죠? 많은 국가들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촉진하는 것에. self-reliance는 스스로 자리 잡고 서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립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럼 봐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립하자 이렇게 마음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나 나갈래? 니들과 이제 같이 지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레버리지는 어떤 뜻일까요? 그쵸? 경제관계인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하겠대. 그쵸? 어떤 뜻이겠어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긍정적 부분이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힘 혹은 이익, 그 뜻으로 레버리지를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힘이라든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잘 봐요. 레버리지라는 단어 내가 기존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죠? 그쵸? 근데 이상하게요.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고요. 약간 어려워요. 근데 밑에 별표하고 해석을 주지 않습니다. 수능은 별표하고 해석 주는 단어가 최근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상 없어도 되는 건데 굳이 해석을 왜 줬냐? 이런 것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수능 기출 어휘집에서 등장하지 않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등장하지 않는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단어들은 도대체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학습하라고? 문맥을 통해서 학습하라고 수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3번 정리하겠습니다.